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정부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과 주미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도 인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뉴스 분석에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야권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인재 영입을 곧 시작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를 서울 중심으로 중간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창한 씨가 국내 이송이 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일본 정부가 전 씨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 형사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톡합니다 시간은 8.15 특집 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 자금 마련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경주 최부자 가문과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 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뉴스만 엄선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은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2기 내각 중에 일부는 이미 특히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론이 됐었는데 네. 인사폭이 좀 넓어졌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왔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탁됐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서 농림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 금융위원장엔 은성수 수출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엔 조성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엔 한상혁 변호사, 국가보훈처장엔 박삼득 전 국방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자세한 프로필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죄송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정옥 장관 대정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대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금성사 중앙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내다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제27회 행정고시를 통해서 관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을 지냈고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역임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청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뒤 규제혁신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도 역임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요. 대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시 40회며 법무부인 정세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앞서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후보자는 부산상고 출신으로 육사 36기고요. 5사단장과 국방대 총장, 그리고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장관 후보자들이죠. 아직 네. 인사청문회라든지 정식 임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후보자인데 충청과 호남이 일단 눈에 띕니다. 예, 맞습니다. 차관급 인사도 같이 볼까요? 예, 차관급 인사도 있었는데요.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고요. 예.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네. 참고로 이수혁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네. 비례대표 15번이었습니다.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임명되면서 비례대표 순번이 승계가 되고요. 비례대표 16번은 정은혜 전 부대변인인데 정은혜 전 부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정은혜 대변인은 이제 1983년생인데 예.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최연소 의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은혜 부대변인은 우리 나이로 37살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발탁 배경을 좀 살펴보고 애초 6명이었는데 2명이 더 늘어나서 네네. 총 8명. 이렇게 왜 늘어나는지도 같이 한번 보죠. 네,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다소 깜짝 발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각은 원래 6명, 많으면 7명 선으로 예상이 됐으나 8명의 장관급 인사로 났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는 한두 명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아무래도 이 기 개각의 쇄신을 좀 더 불어넣기 위해서 예. 인사 검증폭을 확대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원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알려지지 않다가 네. 공개가 안 되다가 결국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의 어떤 반전이라든지 네. 또 의외 인물이라든지 또 예상되는 인물 같은 경우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묘미인데 네. 이번 인사는 그런 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맞습니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네. 이 뭐 내정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조 후보가 할 일이 많죠. 네, 맞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는 반응입니다. 예. 이번 이 기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도 바로 이 조국 후보자인데요.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민정수석으로 임명돼서 검찰개혁 등을 지휘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이제 임명이 되면 김조원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사정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조국 장관 후보자는 윤 검찰총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당시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예. 이런 사람들로 사정 라인을 갖췄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후반부에도 공직기관 회의, 즉 레임덕을 막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참고로 이번 인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적 안배도 있지만 여성이 8명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여성이 2명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여성 인력을 꾸준히 발탁하고 여성 비율을 높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은 오후 2시 30분에 네,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장관 후보자가 인사 발표 당일에 이렇게 생방송 기자회견을 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예. 그만큼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야라는 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대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기자들을 만나거나 네. 아니면은 영상을 따더라도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녹화를 하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네. 이번에 또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 된 다음에도 그 SNS를 한답니까? 네. 예, 아무래도 조 후보자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주요 메시지는 SNS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것은 민주평화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조 장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행을 예. 예상하면서 이 정도 급이라면, 이 정도 인사라면 네. 앞으로 조 후보자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평가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참모 자리와 법무부 네. 장관도 물론 참모 자리긴 하지만 이 무게가 좀 다를 텐데 네. 어떻게 나올지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주미대사 누가 될 것인가도 상당히 그 관심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수혁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갈 것이라는 것은 어제 일부 신문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 정도로 나왔는데요. 예. 오늘 인사 발표에서 이수혁 의원이 됐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가는 것으로 유력했었는데요. 네. 다만 야당에서는 문 특보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다소 이제 비판적인 행보를 두고 반미주의자다라고 규정하면서 문 특보가 주미대사가 되면 한미 동맹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문 특보는 어제 주미대사 자리를 고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다만 청와대에서는 그 주미대사 인선에는 문정인 특보와 이수혁 의원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최근 한반도 정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네, 외교 안보 라인은 일단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야당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었고 네. 일각에서도 만약에 깜짝 인사가 난다면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결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인선은 없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섣불리 전망을 내놨느냐. 네.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울러 연말 추가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죠. 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각은 이루어졌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입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 인사청문회는 정쟁이 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네. 아주 좋지 않은 문화가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 청와대가 마련한 7대 인사 원칙 기준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7대 인사 원칙 기준이란 병역 기피,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인데요. 이 8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3월에도 청와대는 자신만만하게 인사검증을 마쳤다면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를 발표했거든요. 예.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8명이 과연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인사청문회가 도덕성과 공직자로서의 어떤 능력, 전문성, 철학을 검증하기보다는 의혹을 터뜨리고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 낙마시키는 데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개된 인사청문회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조 후보에 대해서 타겟으로 정하고 네.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5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물 사건으로 기소돼 현지에서 수감 중인 한국인 전창한 씨의 국내 이감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국제 수용자인 전 씨를 국내로 이송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지난달 31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중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식사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2015년 11월 1일이죠.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이 전 씨가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폭발물이 이제 소리와 함께 폭발하자 화장실 천장 정도 태우고 끝난 사건인데, 이 현장에서 체포된 이제 전 씨가 실형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후에 일본 교섭 내에서 수감돼 있으면서 편지가 어머니한테 계속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교도소 내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인권 침해 사례, 벌레를 투척한다든가 어른 폭력이 심하고 감시를 많이 당한다 이렇게 호소되었고요. 이 어머님이 2017년에 이제 법무부에 수용자 이송 신청했고 법무부가 신부진까지 파견해서 뭔가 국제 이송을 해보려고 한 사건인데 최근에 불호 통보한 사건입니다. 인권 침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형사 이송을 요청을 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법무부가 받아들여서 요청을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 서신까지 일본 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장관 서신까지요? 예. 그러면 당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17년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년 전이죠. 그때는 한일 관계가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법무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교정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테니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해달라. 이런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과 법무부 장관의 서신까지 보냈는데 이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 이 문제는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생소한 것이 국제 수용자 이송이란 제도입니다. 이게 어떤 네네. 제도입니까? 일종의 이제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국제 수용자 이송에 관한 조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본국으로 이송해서 원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심사해서 이송해서 본국에서 수용을 마칠 수 있도록 그게 인권 친화적인 조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순위국들이 많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약 가입국들은 별개로 이제 개별 국가 법령을 절차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심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요건일 때 이송해준다는 각각 국가의 심사 요건이 있고요.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제 주로 법무부가 담당하죠, 각 국가별로. 그래서 형이 확정된 재수자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확실히 이제 그 본국에서 형 집행이 보정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송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심사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각 국가별로 자의적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서 아쉽죠. 예. 이 국제 형사 이송 요청을 거부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대단히 이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국제 수용자 이송하냐 마냐 문제는 그 형을 집행하는 국가의 어떤 형사 주권과도 관련돼 있어서 쉽게 이것을 허용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국제형사학과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좀 진행 내용이나 이런 것을 국민한테 알리고 이럴 내용인데도 지금 거의 언론에 항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국제 수용자 이송 사례, 거부 사례나 허용 사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사건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징역 4년의 예. 실형을 선고를 했다는 것은 양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주 건조물 방화로 아마 적용시킨 것 같은데 법정 형량은 좀 원래 법정이니까 높을 수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사건을 보면 화장실입니다. 신사가 아니고 화장실이고 피해도 천장이 약간 불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수 사건인데 우리나라의 형량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사건인데
실형 4년은 매우 높은 형량이죠. 그것을 다시 이제 이유를 보면 이제 추정해 보면 이 야수꾼이 신사라는 뭐 신사도 아니고 그 부속된 화장실입니다. 상당히 그 신사가 떨어져 있는 화장실인데 또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최고형이죠. 이 정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떤 뭐 민족적 감정, 인명피해도 전혀 없는데 민족 감정이 실린 판결, 일종의 보복 판결이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도 저는 높은 형량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본의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그리고 이 국제형사 이송의 요청에 대한 거부 이 관계가 있을까요? 이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 뭐 시기적으로 좀 일치한 측면이 있고 사실 일본이 2년간 심사 결과를 미뤄왔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인과관계를 쉽게 판단하기에는 뭐 객관적 증거가 사실 없고 지금 버릇 사유 자체도 공개가 안 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작년에 장관님 뭐 서신과 실무진 파견까지 된 사안인데 이것을 계속 판단 안 하고 있다가 딱 이 경제보복 이 시점에 뭐 일방적으로 이유도 설명 없이 그냥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관련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권 문제까지 이 문제가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국민의 감정과도 법 감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참 큰일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사건 추이를 좀 보면서 또 한 번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영준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8개월 정도 남았죠. 선거제도와 정계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열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를 비롯한 주요 격전지 전망을 최병호 기자가 해드립니다. 서울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불립니다. 예부터 한행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총선마다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몰려 정치 명운을 걸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가운데는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구 의원을 지냈습니다. 아직 후보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판세는 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걸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걸로 관측됩니다. 임 실장은 청와대를 거치며 여권 실세로 부상했고 황 대표는 야권의 간판 대선 주자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최근 지지율이 하락했고 내년 총선에서 필승해야 하기 때문에 황 대표가 지역구 대신 비례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황교안은 종로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도 이겨야 되잖아요. 전국 선거를. 자기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작은데 연선을 2개로 만들면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종로 옆에 있는 중구는 인구가 적어 성동구와 선거구가 합쳐졌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엔 현역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한국당에선 이상묵 전 서울시 의원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구 성동구 을엔 현역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에선 전순옥 전 의원, 이지수 변호사가 공천 경합을 벌일 전망입니다.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해 공석이 될 걸로 보이는 용산엔 권혁기 전 춘추관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선 황춘자 용산구 당협위원장이 20대 총선에 이어 다시 출마합니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여야 대표 주자들의 맞대결이 벌써부터 관심을 끕니다. 내년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어느 누가 출마하든 격전이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가 오는 2022년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의 적자와 이사회의 반발 등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통과가 되면서 기본계획안이 통보가 되면서
개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란나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한전이 누적 적자에도 무리하게 공대 설립을 단행한다며 일부 소액주주들과 자유한국당 측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사회 승인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가결된 계획안에는 학교 체계, 교과 연구 분야, 학교 규모 등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지만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이후 학교법인 설립과 도시계획 변경, 대학 설립 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한전공대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0년 내 세계 최대 수준의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외 최우수 연구와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생 1000명, 교수진 100명 규모로 학생은 대학원 60%와 학부 40%로 구성됩니다. 부영그룹이 나주부영-cc 부지 40만 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하고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재정은 한전이 먼저 부담한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600억 원의 출연 계획도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도 개교 후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전의 이번 이사회 가결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권한나입니다. 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국권을 피탈당합니다. 경술국치, 일제강점, 일제병탄으로 불리는 우리 역사 최대 치욕의 순간입니다. 무려 35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항일의 의지도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장 항일 투쟁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최초의 승리로 기억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입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중국 지린성 인근 봉오동 계구에서 벌어진 항일 독립연합군과 일본 제19사단 소속 독립군 토벌대 월강 추격대와의 격전을 그립니다. 이 전투에 참가한 부대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대한군무도독부입니다. 이들 부대가 연합해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해 월강 추격대와 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월강 추격대가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반면 독립군 측은 수십 명의 사상자만 발생합니다. 이 전투는 이후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찬란한 역사로 빛날 성산리 대첩의 밑바탕이 됩니다. 영화는 봉오동 전투를 위해 월강 추격대를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야 했던 당시 전략 전술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괴멸을 위해선 이 과정에서 필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영화는 월강 추격대를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 찬란히 빛나는 승리의 역사의 발판을 마련한 이름 모를 무명의 독립군들의 활약을 그립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전투가 벌어진 봉오동 골짜기입니다. 실제 위치는 중국 도문시 수도국 봉오저수지에서 북쪽으로 8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구역입니다. 때문에 제작진은 이 지형과 비슷한 곳을 찾기 위해 무려 15개월을 소요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의 선제 공격, 그리고 험한 지형, 즉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존재한 분지 형태, 여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 조건을 이용한 전략 전술이 빛을 발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이런 기록을 기반으로 독립군의 필사적인 달리기와 그들의 유인책, 여기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능선과 계곡을 무기 삼아 매복과 공격을 반복하는 일종의 게릴라 전술의 특징, 여기에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일본 정예군에 맞서는 모습은 치열한 당시 전장 한복판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한 이합집산의 독립군, 그들의 반대에 선 일본군은 백전무패를 자랑하는 월강 추격대를 필두로 남양수비대와 각종 신신무기로 무장한 일본 제19사단 최정예 병력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전투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영화가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방식은 일관됐습니다. 피해, 지배, 굴욕. 하지만 이 영화는 분명히 말하지만 승리의 역사입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영화의 원제는 전투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고심 끝에 봉오동 전투로 제목을 변경합니다. 원제가 갖고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투 액션이라고 하면 대규모 전면전의 압도적인 규모감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봉오동 전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화력 차이를 독립군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택한 것이 분지 형태로 존재하는 봉오동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화력 차이입니다. 월강 추격대의 본대인 19사단 본진이 투입될 경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진 차단, 여기에 추격의 본능만을 자극하는 유인책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봉오동 골짜기는 고스란히 독립군의 무덤이 될 게 뻔했습니다. 이 과정을 영화에선 황해철, 이장하를 필두로 한 홍범도 장군 산하 게릴라 부대가 담당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이들의 존재는 분명히 있었음직했습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뜻밖의 수혜를 얻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국뽕이란 단어를 써서 이 영화의 본의를 훼손하려 드려는 움직임도 실제로 있습니다. 국뽕 맞습니다. 이 영화에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뽕이라면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창피하거나 초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꼽은 영화 봉오동 전투의 별점은 별 5개 만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근현대사 기념관에서는 오늘부터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취재 현장에 저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 네. 예, 어떤 행사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근현대사 기념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10월 13일까지 민족문제연구소와 경주 최부자 민족정신 선양회와 함께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전이 열립니다. 주제는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단데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제에 맞서 싸운 어느 명문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돌아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로 11대 경주 최연식의 국채보상운동과 12대 최준의 백산무역주식회사 경영 내용이 중심인데요. 그렇다면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 이사님 모시고 말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운 날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전시회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관람해야 할까요? 시민 학생들이 보실 때 우선 이 한일 관계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통 독립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앞서서 태극기를 들고 나서는 행동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또 독립운동의 자금원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 백산무역 주식회사는 어떤 곳이었나요? 백산무역 주식회사는 본래 이제 백산상회라고 하는 안희재 선생이 만든 개인 기업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개인이 하기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경주 최부자 12대 최부자 최준 선생을 사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최준 선생이 거의 전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비밀리에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아베 정부와의 무역 전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한숨 돌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전시회가 갖는 의미는 어떨까요? 예, 경제 침략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의식과 문화의 독립, 그 다음이 정치와 군사의 독립, 그 다음에 경제와 기술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최준 선생의 그 백산무역 주식회사는 의식의 독립, 그 다음에
그 독립군을 지원했으니까 군사의 독립, 그 다음에 경제의 독립 이런 것을 모두 추구한 어떤 그런 그 대단히 이제 모범적인 그런 독립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회 지도층들이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아마 이 전시에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시 자료로 독립운동가들의 관찰과 엽서들이 있는데요. 독립투사들의 의기가 서린 필체를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민족문제연구소와 경주 최부자 민족정신선양회는 10,000점이 넘는 문헌자료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조금 있으면 8.15 광복절인데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독립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만든 분들의 피땀이 이제 서려 있는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였습니다. 예, 이어서 저희가 받겠습니다. 지금 토크합니다 시간도 이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이 전시와 관련해서 당시 항일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경주 출시 부자 이 가문과 백선 안희전 선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의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언뜻 봤는데도 상당히 좀 볼거리가 많은 것 같군요. 네. 예, 일단은 이 전시회 우리 김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전시회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매년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구슬 녹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작년에 이 경주 최부자 집에 이제 주손이신 분의 그 구슬 녹취 작업을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집 창고에 자기가 모르는 그 괴짝이 있는데 네. 그걸 열어보니 되게 중요한 문서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같이 살펴보자. 예.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더니 이번에 그 전시하게 된 그 문서들이 다량으로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녹취 중에 그것을 우연하게 들으셨고 네. 그걸 확인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제가 모시고 가서 여러 차례 그 문서를 확인했고 그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예.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오늘 개막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확인하셨습니까? 그 작년 6월에 저희가 작년 확인했고요. 6월요? 네, 그래서 계속 기획해서 하시는데 1년 정도 네. 걸리셨군요. 네.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그 항일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료들이 나왔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데 네. 백선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네.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그 봉오동 전투 이야기 예. 홍범전하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총을 들고 네. 싸울 수 있는 그 무기. 그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독립군자금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백선 안희재 선생은 20년대 초반에 임시정부 자금의 약 60%를 조달했던 예. 임시정부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산 분이시고 고향은 이제 그 의령이신데 네. 그 백산상회를 설립한 것은 1914년도 부산입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임시정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임시정부의 숨은 조력자, 예. 숨은 후원자 이런 그 백산 선생에 대해서는 그 일반이 많이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경주 최부자 가문에 대해서도 안 볼 수 없죠? 네. 그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부자는 있지만 정말 따뜻한 부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경주 최부자는 그 조선 후반기 300년 동안의 경주 지역에 터잡으면서 네. 부자이면서도 따뜻한 품성을 가진 부자다. 그중에서 경주 최부자 집이 일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인데요. 6가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6가지 교훈은 지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갖지 마라. 그다음에 흉년이 들면은 절대 남의 땅을 사지 마라. 그다음에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비단 옷 입지 말고 무명 옷을 입어라. 예. 우리 집에 손님 오면 그게 누구든지 후하게 대접해라. 라고 하는 그런 6가지 교훈들을 만든 육훈인데 그런 육훈 속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우리 집안 주변의 백리에서는 네. 굶는 자가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마지막 그 백리 주변에 우리 집 부자인데 예.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되겠는가. 그런 말씀.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전시회에 처음 공개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대표적인 것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지의 붉은 박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선쳐 있고 그다음에 글이 있는 걸 보면 보고서 같군요. 그 백산무역 주식회사 영업 보고서인데. 그렇습니다. 영업 보고서입니다. 그 백산무역 주식회사가 회사이기 때문에 그다음 일제히 철저한 감시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상당한 수익금들을 독립군 자금으로 임시정부의 자금으로 보내드렸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서 작업을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문서 자료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영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이것이 어떤 활동을 무엇을 팔았으며 그다음에 영업은 얼마나 됐으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들을 이런 것들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독립운동의 자료로 활용되지만 그 당시 경제 상황도 그 당시 기업 역사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업 보고서 부산 본점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안희재 서간이라는 그런 문건이 나왔는데. 그 안희재 선생께서는 그 겉으로는 이제 기업 활동을 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과 주고받은 서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그 의열 투쟁을 하셨던 박상진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주고받은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희재 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희재 선생님이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음지에서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도와줬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밀한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그림도 준비됐습니까? 아까 보고서 같은데. 이것은 조선식산은행의 근저당 그 설정 계약서인데요. 이제 일제가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백산 주식회사가 임시정부나 독립운동단체에다가 돈을 기부한다는 것을 일제가 이제 눈치를 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는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그 기세가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빚진 회사가 바로 조선식산은행인데 저것은 총독부가 만든 은행입니다. 식산은행이 총독부가 만든 식민지 침탈을 위해서 만든 경제 침략을 위해서 만든 은행인데 가장 가슴 아픈 이제 문서가 될 텐데 부득이하게 기업을 조선 그 백산 주식회사 살리기 위해서 총독부가 만든 식산은행에 근저당을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이 근저당은 22년도에 잡히고요. 28년도에 결국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도 나왔네요. 경주 최부자 쪽에 후손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관련 부동산 나왔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 경제 상황 그리고 일본의 수탈 또 우리 항일 운동의 어떤 그런 궤적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다시 이 물건에 대한 문서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그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자료가 나왔네요. 이건 역시 이제 조선식산은행에 우리가 근저당 잡힌 것처럼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부동산 신탁 결국 정규 채부잣집이 경주에 3분의 2, 지금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큰 토지를 결과적으로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것도 역시 가슴 아픈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그림도 준비됐습니까? 지금 인물 2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주 채부자 12대 주손이신 오른쪽이 최준 선생, 그다음 왼쪽이 아버님이신 최현식 선생이십니다. 대를 이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고 또 오른쪽에 최준 선생님은 그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하신 그 공로로 지금 독립운동가로 서원되신 상태이십니다. 그렇군요. 관복을 입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보고서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쪽에 보시면 좀 나오겠죠. 국제보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저희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자료인데요. 1907년 국제보상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선이 일본에게 1,400만 원의 빚을 집니다. 빚을 지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서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제보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경주 지역에서는 그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일일이 이름과 직책과 얼마를 냈다라고 하는 액수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5천 명이
3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받아서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썼던 그 명부인데 예. 이것이야말로 지금 그 당시에 민초들이 얼마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최초가 공개된 자료가 최초 되겠습니다. 공개입니다. 네, 네. 지금 뭐 화면상으로 보더라도 다른 문서와는 약간 좀 다르게 또 숙연해지는 그런 예. 감이 있네요. 예, 예.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네. 그 당시에 그럼 국제보상운동에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술을 끊자. 아하. 그다음에 담배를 끊자였습니다. 예. 우리가 담배를 끊으면 우리가 굶어 죽진 않는다. 밥을 끊으면 굶어 죽지만은 네. 담배 정도 우리가 끊을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래도 우리 담배를 끊어서 그 돈으로 국채를 갚자라고 하는 그래서 단연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단연회. 예, 우리로 지금 말하면 금연회겠죠. 네. 금연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담배 값에 나갈 돈을 모아서 국채를 갚자라고 네. 하는 그런 모임에 그래서 단연회 모임 그 문건이 되겠습니다. 좀 소박한 생각입니다만은 저 때 당시에 나라 잃은 슬픔을 술이나 담배로 달래지 않았으면 네.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굉장한 결심 같습니다. 뭐 당시에 뭐 유일한 취미가 술 담배인데 술 예. 끝나는 것은 대단히 큰 결심이죠. 예. 네. 다음 그림 보시죠. 네. 그 최준 선생은 정말 교육하신 분들이 폭이 넓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있는 김지섭 선생님은 그 유명한 의열단이십니다. 그렇군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에 천황이 사는 그 궁에다가 폭탄을 예. 던지려고 하시다가 붙잡히셔서 수국하신 그 의열단의 김지섭 선생님이시고 예. 밑에 권동진은 그 유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 그렇죠. 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서로 주고받은 사찰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근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권오설 선생님은 예. 안동분이신데 역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서 그 60만세 운동, 네. 순종이 죽은 다음에 제2의 3.1운동을 만들자 하는 60만세 운동의 지도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상정 선생님은 그 시인 이상화의 친형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시인 이상화의 친형이면서 스스로가 독립운동가이고 부인은 권기옥 여사라고 해서 조선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그분이 예, 그분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저 유명한 분들의 친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 어떤 내용으로 글을 주고받았는지 특히 이제 권원 선생님은 이제 새해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네. 연하장인데 연하장입니다. 한글을 쓴 게 되게 눈에 띕니다. 예, 참 다시 보니까 또 처음 보지만은 정겹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준비된 화면은 여기까지인가요? 알겠습니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자금 조달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굉장히 어렵게 또 자금을 또 마련했을 것이고 이 또 귀하게 쓰였을 것인데 네. 이 뭐 대표적인 좀 그 역사적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신 분이 역시 안창호 선생님이신데 예. 그래서 지역마다 그 큰 손이 있었습니다 항상 러시아 연해주의 경우에는 최재형 선생님 네. 그 별명이 페치카라고 하는 거죠 네. 벽난로 그분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에 큰 손으로 활동하셨고 네. 그다음에 바로 국내에서 임시정부 초창기에 상해에서는 조선 그 당시 한국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국제 도시긴 했으나 우리 한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임시정부가 의원금을 모은다고 해도 모을 수 있는 한인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통제를 통해서 국내에서 자금을 그것도 비밀리에 이렇게 옮겨와야 되는데 그 초기 역할을 백산상회, 백산주식회사 한 거죠. 예. 겉으로는 쌀을 파는 곳, 면을 파는 곳, 수산물을 파는 곳을 위장했지만 예. 실제로는 그 내부적으로는 독립군 자금을 마련했다. 그래서 초창기 임시정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경제적, 물적 백그라운드가 됐던 것이 바로 예. 백산상회, 백산주식회사 되고요. 백산상회가 만들어진 건 1914년이고 그래도 확대해서 백산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예. 백산무역주식회사, 그것이 바로 올해가 또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백산 안희재 선생이 시작했지만 그 경주의 최부잣집과 예. 그 결합을 해서 이게 더 확대시킨 것이 바로 백산무역주식회사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것은 뭐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그 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최근에 나온 영화라든지를 네. 보면 다소 좀 낭만적으로도 그려지긴 했었는데 희화적으로도 그려지기도 했고 그 흔히 배달 사고 같은 것도 날만한데 그 그런 일은 대표적인 배달 사고가 그 임시정부 초창기에 그 러시아에서 예. 레닌이 독립군 자금을 쓰라고 20만 루블을 예. 지원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면서 네. 많은 갈등들을 겪죠. 그래서 레닌의 독립군자금 20만 루블 배달 사고가 예. 대표적인 그 사건 사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달 사고가 뭐 일부 있긴 했지만은 그 대부분은 온전하게 예. 그 독립군 자금을 배달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에 온전하게 투쟁할 수 있었던 그런 든든한 배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찰이나 헌병 같은 경우도 상당히 눈에 불을 켜고 봤을 텐데 희생당하신 분들도 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 있거든요. 백산 선생님처럼 또 최준 선생님처럼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신 분의 기록은 있는데 네. 그다음에 그 돈을 통해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의 기록은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독립군장을 배달했던 분들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하.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이번에 그 공개된 자료처럼 또 기적적으로 공개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전시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시물, 이 유물들을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에 등록을 시켜서 예.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 그다음에 정말 진정한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돈을 요즘에는 재테크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부 교육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연대를 위해서는 좀 가진 자가 네. 그 돈이든 권력이든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베푸는 정신이 필요한데 예. 바로 100년 전에 백산상회와 백산무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백산 안희재 선생과 최준 선생의 실천적인 모범을 통해서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삼자라고 하는 예. 것이 이번 전시회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를 가시면은 항일 운동사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아니면은 기부 문화에 대한 어떤 고민, 해답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퀴즈 보시겠습니다. 어제 퀴즈 정답은 토파보기였습니다. 저희 SNS 토파보기 코너 이름과도 같은 건데 당첨되신 분은 GUNNY8017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퀴즈 보실까요? 오늘 퀴즈는 1919년 안희재가 설립한 민족기업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자금을 공급했던 무역 주식회사는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금 댓글을 달 수 있는 기사창이 있습니다. 이 기사창에 정답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당첨 자격이 있게 됩니다. 메일 주소를 반드시 남겨주십시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CGV에서 협찬한 영화 예매권 한 분당 2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리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